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국립생태원 멸종위종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강승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맡은 주제는 천연기념물 조류의 동정과 생태적 습성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맡은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동정하는 부분하고 생태적 습성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분 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과 또 어떤 실습, 그런 이론,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조금 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 이것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류의 동정과 생태적 습성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포인트만 제가 최대한 짚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천연기념물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문화재 보호법 제2조 1항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만약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어떤 예술적 그런 행위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앙 천연기념물 중에 원앙 있죠. 원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털빛깔이 예쁘고 또 특히 그 뭐 인형 목각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또 그 그런 굉장히 이제 그런 금슬의 이제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새로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또 신혼부부의 이런 그 인형들을 또 선물하는 그런 새로도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또 천연기념물 중에 참매라는 새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또 지방문화재 그 참매를 가지고 이제 사냥매로 길들여서 이런 또 그런 사냥매로서 어떤 그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그, 옛날부터 이런 일종의 어떤 취미생활 그런 부분들 유희를 즐기는 그런 문화로서 어, 굉장히 유명한 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참매가 또 해당 사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기념물이란 무엇인가? 기념물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3호 다목에 보면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이게 이제 그 기념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동물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번식지라든가 도래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어, 사, 천연기념물 지정 그러니까 사적이나 명성 그리고 천연기념물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념물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을 사적, 명성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천연기념물, 저희들이 오늘 하게 될 그 천연기념물 동정에 앞서서 이런 천연기념물의 기본적인 법규라든가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천연기념물 조류는 몇 종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46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1번부터 해서 여기 이제 그 지정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번호로 다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그 큰악새, 따오기, 황새. 큰악새 같은 경우는 남한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절종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북한 쪽에 한 약간 몇 개체 정도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가면은 네, 이제 오늘 하게 될 그 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랑 우리 백로가 어디 있죠? 여기 그 독수리나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참매, 붉은매, 새매, 개구리매, 새매, 안락개구리매, 제빛개구리매, 그다음에 황조롱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맹금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맹금류 부류가 있는데 올빼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맹금류 그룹인데 왜 제가 나누냐면은 여기 위쪽 금방 말씀드렸던 독수리나 검독수리나 참수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주행성 맹금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로 낮에 활동하는 맹금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올빼미 밑으로 있는 그 올빼미 수리범이 이거는 이제 야행성 맹금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랑부리 백로라고 요거는 이제 백로 종류인데 요거도 이제 이 백로 종류하고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새들은 백로 종류하고 주행성 맹금류 그다음에 야행성 맹금류 이러한 그 부류들을 주로 이제 제가 어떤 그 동정의 대상으로서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들을 제가 이제 꼽은 이유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그 천연기념물 동물구조센터라든가 천연기념물센터 이런 그 구조센터에 이런 새들이 많이 들어오는 새들 그룹에 속합니다. 자, 일단 그 동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 동정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보면은 남의 불행이나 슬픔 따위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여 가슴 아파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어떤 상황 등이 전개되거나 변화되어 가는 느낌새나 상태 그리고 밑에 이제 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을 정하는 일 이게 동정이 되겠어요. 사전적 의미로서의 동정입니다. 그리고 분류학에서 동정과 분류를 보자면 분류학에서 동정이란 특정한 생물이 어떤 분류군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과정 그리고 분류란 생물의 구조적 또는 혈연적인 유형관계를 근거로 생물을 여러 무리로 배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동정이란 어떤 그 생물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생물인가? 이게 어떤 새지? 새를 봤어요. 어떤 새일까? 이걸 그냥 어떤 새인가를 알아맞히는 과정. 이게 이제 동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분류라는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혈연적인 유형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가 있으면은 그 이 새하고 그 다른 새하고 그 서로 간의 그런 그런 관계들을 밝히는 그런 그런 관계들을 밝혀가지고 여러 가지 배열로 묶는
그런 과정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도서관에 가게 됐어요. 도서관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 관심 있어 하는 만약에 새 도감을 찾게 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도서관에 가면 그 새 도감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그 새 도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배열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새 도감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과학 이런 쪽으로 그쪽 코너로 이제 일단 가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연과학 안에서도 이제 생물, 미생물, 뭐 여러 가지 화학이나 뭐 물리 뭐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물 분야를 찾게 될 것이고 생물 분야 안에서도 동물이냐 식물이냐 뭐 무생물이냐 이런 부분을 찾게 될 것이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동물 안에서도 새나 양서 파충류, 포유류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또 여기 안에서도 또 새 안에서도 이제 한국의 새를 찾는다면은 일본의 새, 또 뭐 중국의 새, 뭐 아니면 유럽의 새, 그 중에서도 한국의 새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그 조류, 한국의 새가 들어가 있는 그런 도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도서관 안에도 여러 가지로 비슷한 비슷한 그룹끼리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배열한 과정은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도서관 안에서 사서가 책을 가지고 가다가 책을 하나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뒤에 따라가다가 책을 이제 그 흘린 책을 보고 이게 어느 책인가? 이 책은 어느 책인가? 만약에 이제 거기가 제목이 들어 있어요. 한국의 새라고 제목이 있다면은 음, 당연히 이제 이 한국의 새라는 게 그 어떤 종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금방 그 한국의 새를 한국 새를 이게 생물 안에 어, 새 그룹 안에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한국의 새라는 제목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음, 이제 어떤 책인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어떤 새가 나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어,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책이 이게 한국의 새 책이구나 이걸 밝히는 과정 요거는 동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여러분들 아마 그 생물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생물학에서 그 새를 분류를 하다 보면은 계문강 목과석종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문강 목과석종. 예. 이거는 이제 그 새 분류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새 중에 자 새를 보면은 몇 종이 있을까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동물계, 척삭동물문 그리고 조강 그 안에 이제 목과 종이 있는데 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새 같은 경우는 식품목 74과 537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지금부터는 이제 그 천연기념물 그 구조센터에 이제 그 새가 구조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가 구조가 되어서 구조센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이제 박스, 종이 박스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박스 이런 거에 이제 구조가 되어 가지고 이 안에가 들어 있죠.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눈만 벌뚱벌뚱 뜨고 이렇게 매서운 눈빛으로 아니면은 때로는 귀여운 눈빛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를 어떻게 동정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동정을 할 것인가?
요걸 알아야겠죠. 자, 보면은 이제 지금 세 종류의 그 새가 있는데 이 새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동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잘 몰라요. 그래서 어, 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새를 알아맞추기 위해서는 책이라든가 그런 걸 일단 보겠죠. 근데 만약에 책이 없다고 한다면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또 전화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천연기념물, 여기 이제 충남 예산센터에 김봉균 선생님이란 분이 아주 새에 대해서 그래도 어,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봉균 선생님께 전화상으로 물어보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부엉이처럼 생긴 이 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보면은 부엉이처럼 생겼다. 근데 눈이 노랗다. 그리고 어, 귀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봉균 선생님께서 아 그거는 눈이 노랗다. 그리고 부엉이처럼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거 눈이 굉장히 노랗다가 그러면은 소쩍새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빠뜨린 부분은 뭐냐면 이제 크기 부분이에요. 소쩍새 같은 경우는 부엉이 종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에 들어가고 수리 부엉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 올빼미 종류에 속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크기가 굉장히 크다, 강아지 크기만 하다, 그러면은 금방 알아맞힐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이런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렸다 하면은 굉장히 또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크기, 이게 이제 동정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그 올빼미 종류, 그러니까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크기를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다면은 동정을 하는데 상당히 더 쉬웠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로 종류인데 이거 역시도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 이 백로 종류 같은 경우는 몸이 하얗죠, 일단은. 몸이 일단 하얗고 부리가 노랗다.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백로일까? 부리가 노랗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어, 노랑부리 백로라는 그런 또 백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노랑부리 백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랑부리 백로하고 또 황로하고 새백로 요 세 가지 종류는 아주 비슷합니다. 털빛깔도 비슷하고 다 흰색 톤을 띠고 그다음에 부리가 색깔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하죠. 이제 새백로 같은 경우는 부리 색깔이 이제 검은 색깔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새백로 같은 경우도 유조 같은 경우는 또 노란색 빛깔을 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요 새 같은 경우는 황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황로하고 노랑부리 백로하고는 굉장히 그 형태적으로 유사한 그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노랑부리 백로나 황로처럼 이렇게 부리가 노란 이런 그 특징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오류를 범하기 쉽죠. 그래서 노랑부리 백로하고 이제 그 황로하고 특징은 황로하고 이제 그 비교가 되는 부분은 이 발가락 색깔이 있는데 황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발가락 색깔이 이렇게 검지만은 노랑부리 백로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노란색 부분을 띄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정 포인트들을 얼마만큼 잘 아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새를 동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동정을 잘하기 위해서 금방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동정 포인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배경적인 그 지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형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 그리고 종명. 여기 보면 종명을 제가 왜 썼냐면은 이 종명 옆에 이제 새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 말을 썼는데 여러 번 도감을 보다 보면은 음, 그 동정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그 새 그 이름 때문에 종명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처럼 그 노랑부리 백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고요. 노랑부리 백로 같은 경우는 부리가 노랗지만은 노랑부리 백로만 부리가 노랗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백로 종류들도 부리가 노란색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는 그 붉은 머리 어목눈이라는 새가 있어요. 어, 일명 이제 뱁새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 붉은 머리 어목눈이 같은 경우도 어, 붉은 머리 하면은 머리가 붉어야 되는데 그런 빨간색이 아니에요. 약간 갈색 빛깔, 옅은 갈색 빛깔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 또 다른 뭐 흰뺨 검둥오리 우리나라에 이제 텃새인데 흰뺨 검둥오리 같은 경우도 뺨이 그렇게 하얗지가 않아요. 근데 흰뺨 검둥오리라는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의 그 이름 때문에 되게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이름만 너무 믿으면은 나중에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형태적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은 크기 가장 중요합니다. 크기, 빛깔, 모양, 그다음에 부위별 특징, 깃깔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생태적 특성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계절적 이동 유형이라든지 서식지 그리고 비행 형태, 울음소리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얼마만큼 동정을 잘하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배경적 그런 지식들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감, 경험, 그리고 동정키, 그리고 이제 어떤 남의 어떤 학자라든지 탐조가라든지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부터 또 그 학습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세 가지 그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한다면 공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이제 그 동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항상 도감을 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필드에서 얼마만큼 경험을 쌓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동물센터,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새들이 이제 구조돼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탐조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탐조하는 분들은 열심히 그 필드 자연을 뭐 물론 이제 거기 자연이 좋아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열심히 어쨌든 그 필드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태적인 그런 습성이라든가 그런 지식 그런 것들도 많이 쌓아야 되는데 동물구조센터라든가 치료센터 이런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런 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새들의 어떤 특징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서 뭐 쌍안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없이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그 특징들, 그러니까 형태적 특징 중에 이제 그 측정, 몸의 크기, 날개 길이, 꼬리 길이, 뭐 전체 그 길이, 체중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동정을 하는데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정 요거는 이제 동정 키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새들의 그 실루엣이에요. 여기 보면은 혹시 그 제비가 어떤 실루엣일까요? 제비. 제비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실루엣. 요게 이제 제비가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아셨죠? 꼬리. 여기 보면 이제 그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포크형으로 생겼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실 근데 그 포크형으로 생긴 이 꼬리를 가진 게 이 제비도 있겠지만은 바로 옆에 또 이 새도 또 포크형이에요. 근데 그 포크형이 조금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새는 이제 제비로 바로 알아맞힌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포크형 꼬리가 그래도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가늘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새는 포크형이긴 하지만 되게 짧죠. 아마 또 이런 바다제비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러한 새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여기서 그 앵무새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앵무새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앵무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요 새, 비행하는 새하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새도 앵무새로 보여져요. 위에 있는 새를 앵무새로 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꼬리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얼굴 윤곽인데 특히 부리가 이제 되게 윗부리가 크게 보이고 조금 되게 구부러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그 발을 들고 부리로 발을 그 다듬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앵무새가 잘 하는 그 포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조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다른 예로 딱따구리 한번 찾아볼까요?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새인데 요 새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딱따구리처럼 보이시는가요? 딱따구리의 특징은 항상 그 나무 기둥을 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죠. 그리고 발이 있는 그 위치를 보세요. 뭔가 이게 딱 타고 있는 듯한 기어오르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부리 보면은 부리가 굉장히 직각으로 이렇게 곧게 뻗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딱따구리의 어떤 전형적인 포즈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동정의 그 키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 요거는 요새는 이제 도감이 잘 나오기 때문에 동정 키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도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정을 오류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평생토록 계속 그러니까는 계속 접하고 계속 경험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틀리는 경우도 또 계속 생겨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그것을 또 보고 다시 또 그 어떤 어디에서 자기가 오류를 범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계속 오류를 줄여가는 과정. 그러다 보면은 동정의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제 그 동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동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동정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따라해 볼 그 새들은 백로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행성 맹금류, 주행성 맹금류 세 가지 부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어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구조센터에 가장 많이 구조가 되어 오는 그런 새들 중에 한 종류이고,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이제 그 천연기념물 조류 동종이기 때문에 이런 맹금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또한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금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그 백로 종류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형태들을 찍어 보았어요. 보면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세백로, 황로, 중백로, 중대백로 네 가지 종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구분이 되시는가요? 구분이 되신다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게 다 백로 종류인데 역시 이 백로 종류들은 특징이 이렇게 하얀 색깔이 몸이 하얀 색깔. 그런데 이제 위에 것도 백로고 그러니까 위에 지금 세백로를 보면은 세백로, 황로, 중백로, 중대백로 보면 위에 그 색깔이 있고 아래 색깔이 있어요. 위쪽은 이제 비번식깃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번식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식깃이냐 또 아니면 비번식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세백로를 보자면은 세백로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몸은 하얀색이죠. 그리고 역시 그 발가락이 이렇게 노란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번식깃하고 비번식깃을 보면 번식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식깃이 있어요. 다른 백로들도 다 장식깃이 있습니다. 세백로 장식깃 같은 경우는 머리에 그 댕기가 있는데 그 댕기가 두 가닥이에요. 그리고 등 쪽, 그리고 여기 목덜미 쪽에 또 장식깃이 있죠. 황로 같은 경우는 몸 색깔을 보면은 이렇게 황색을 띠죠. 근데 비번식깃 또는 이제 유조 색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을 띱니다. 그리고 중백로 같은 경우는 중백로도 역시 번식기 때 이제 이렇게 장식깃이 나오고, 근데 그 목덜미 쪽하고 이제 등 쪽에 장식깃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대백로 같은 경우는 등 쪽에만 이렇게 장식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어디 부분에 있느냐, 이런 게 그 어떤 동정, 백로 종류들 간의 그 동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백로를 예로 들면 중백로 같은 경우는 머리에는 중백로하고 중대백로 같은 경우는 머리에가 이런 댕기가 없어요. 근데 세백로는 이렇게 댕기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랑부리 백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은 노랑부리 백로만 부리가 노란 게 아니고 다른 백로 종류들도 이렇게 부리가 노랗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황로 같은 거 경우는 영명으로 이제 그 캐틀레그렛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캐틀은 이제 소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떼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특성을 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황로 같은 경우는 먹이, 주식이 거의 곤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곤충이 주식이다 보니까 소를 따라다니는데 소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트랙터 같은 경우 농기구도 따라다니고 왜 그러냐면은 이 소 주변에는 항상 이런 파리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많이 따라 붙죠. 그래서 그런 곤충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소를 많이 따라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왼쪽이 새백로가 되겠고 오른쪽이 이제 노랑부리 백로가 되겠는데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백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 장식깃을 보면은 세백로 같은 경우는 장식깃이 여기 그러니까 뱅기깃이 두 개죠. 두 가닥이죠. 그런데 노랑부리 백로 같은 경우는 장식깃이 이렇게 부채살처럼 여러 가닥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가락 색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게, 둘 다 노란색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이 장식깃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노란부리 백로하고 새백로하고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노란부리 백로를 동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백로 종류들을 구분하는 포인트들 중에 보면은, 부리 색깔도 있지만은, 이런, 여기 보면 이제 국악이라고 하였는데, 국악이 뭐냐면은, 그, 부리 쪽, 그 가장 기부 쪽에 있는, 그, 가장 그 기부 쪽, 그러니까 피부하고 부리하고 맞닿아 있는 이 기부 쪽, 여기가 국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악이 끝이 어디에 닿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제 새백로라든가 노랑부리 백로 같은 경우는 국악의 위치가 그 동공 끝에 이제 위치하죠. 그런데 황로 같은 경우는 그 국악의 위치가 동공을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눈 끝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중백로 같은 경우도 역시 보면은 그 국악의 위치가 동공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백로 같은 경우는 국악의 위치가 상당히 뒤로 물러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국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백로 종류들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대백로하고 대백로의 차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백로류 중에 이제 이런 크기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중대백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세백로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로류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회색 빛깔을 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외가리하고 흑로, 외가리하고 흑로가 해당 사항이 되는데, 외가리하고 흑로를 보면은 굉장히 그 털 빛깔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구분하는 포인트는 외가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체구가 훨씬 더 커요. 흑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면은 공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로 종류들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 올빼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하고 이제 부엉이하고 차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그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 구분하는 차이, 공정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세요?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 차이. 이런 건 이제 전에 보면은 그 방송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올빼미와 부엉이의 차이는 무엇이냐? 귀가 있다 없다. 이런 차이. 예. 이제 그 올빼미 그 머리를 보면은 이제 그 양옆으로 위에 솟아 있는 그런 그 깃이 있죠. 그게 이제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그 깃불 또는 우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새가 이제 솔부엉이, 그 다음에 소쩍새, 그리고 쇠부엉이, 그 다음에 다시 소쩍새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솔부엉이 같은 경우는 부엉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게 그 우각이 없어요. 근데 소쩍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새부엉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귀가 그러니까 깃불
우각이 잘 안 보이죠.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소쩍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그 우각이 또 보여요. 제가 이제 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사실 올빼미하고 부엉이의 차이 해가지고 우각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동정 포인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요. 사실 그 우각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단지 그냥 종의 특성이에요. 종의 특성. 이름은 그냥 그렇게 지어놓은 거입니다. 이게 솔봉이 같은 경우는 부엉이라는 그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역시 솔봉이 같은 경우는 우각이 없어요. 그래서 소쩍새 같은 경우도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우각을 이제 접혀져 있지만 오른쪽에는 이제 우각이 있죠. 근데 소쩍새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쇠부엉이 같은 경우도 부엉이라는 이름이 붙지만은 어, 여기 이 사진에서는 우각이 거의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느 분께서 이제 새 하시는 뭐 조류학자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우각이 있으면은 부엉이다, 우각이 없으면은 올빼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올빼미로 그 차이점을 보면은 제일 먼저 소쩍새 같은 경우 그리고 큰 소쩍새, 수리부엉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구조센터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동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발가락을 보게 되면 소쩍새, 큰 소쩍새, 수리부엉이에서 차이가 있어요. 소쩍새 같은 경우는 발가락에 털이 없어요. 큰 소쩍새 같은 경우는 털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있는 경우도 있고 예, 특히 큰 소쩍새 유저 같은 경우는 털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징을 띠고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뭐 어미건 새끼건 간에 이렇게 그 발가락까지 수북하게 털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는 다 이 우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또 다른 이제 그 올빼미 종류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쩍새 그리고 솔부엉이, 쇠부엉이, 올빼미, 칡부엉이가 있는데 솔부엉이 같은 경우는 소쩍새처럼 발가락에 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그 짐승들이 있는 그런 동물이 있는 털처럼 이렇게 그 깃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털이에요. 그리고 이제 쇠봉이, 올빼미, 칡봉이 이런 이 종류들은 다 이 발가락에 털이 수북하게 있고 특히 올빼미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외계인처럼 눈이 새카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쩍새, 솔봉이, 쇠봉이, 올빼미, 칡봉이 세 가지 눈 홍채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칡봉이 같은 경우는 거의 오렌지 빛깔에 가깝죠. 그다음에 그런 소쩍새나 솔봉이는 굉장히 눈 색깔이 노랗고 쇠부엉이 같은 경우도 눈 색깔이 노랗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소쩍새, 큰 소쩍새, 솔봉이, 수리부엉이 이 네 가지 종류의 유저들, 그러니까는 둥지에 있는 새끼들, 어린 새끼들만 비교를 해보았어요. 소쩍새하고 솔봉이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노랗죠. 굉장히 밝고. 근데 큰 소쩍새나 수리봉이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 노란색인데 굉장히 좀 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렌지 빛깔에 가깝죠. 다음은 맹금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맹금류 보면 이제 크게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수립과하고 맥과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먼저 그 머리 쪽을 보면은 수립과 같은 경우는 수립과하고 맥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립과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 보면 이제 그 홍채 색깔이 중요한데 홍채 색깔이 이렇게 어, 여기 밑에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떤 굉장히 그 홍색에 가까운 붉은기가 굉장히 많이 띄죠. 그런데 위에 있는 참외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긴 하지만 진한 노란색에 가깝고 그 맥과 같은 경우는
뭐 매가 됐건 새오리가 됐건 이렇게 눈동자 색깔이 다 홍채 색깔이 이렇게 검습니다. 맥과에 속하는 새들은 한 6, 7종 정도가 있는데 다 이렇게 홍채 색깔이 까만 게 특징이에요. 매 새오리기, 황조롱이, 뭐 새양조롱이 이런 새들이 있는데 다 눈 색깔이 홍채 색깔이 검습니다. 날개 모양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수리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핑거라고 하죠. 이제 뭐 첫째 날개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첫째 날개깃을 비교를 해보면은 맥과 같은 경우는 날개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새오리기도 이렇게 뾰족해요. 황조롱이도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한 산처럼. 그런데 그 참매나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처럼 그 칼깃이라고 하는데 찰깃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핑거 영명으로는 이제 핑거라고 하는데 이 첫째 날깃이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활공하기에 적합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과 중에 이제 그 세매속이라고 있는데 세매 종류들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게 조롱이, 붉은 배세매, 세매, 참매가 있는데 조롱이 제외한 붉은 배세매, 세매, 참매 요거는 다 천연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핑거 거의 뭐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핑거 개수예요. 손가락처럼 생긴 이 첫째 날개기 그 개수인데 요거 조롱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붉은 배 세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매하고 참매는 똑같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새들을 핸들링을 할 때 어떤 새인가 이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핑거 개수가 아주 중요하겠죠. 핑거 수가 몇 개가 있느냐. 그것만 보고도 어떤 새인지 알아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매하고 참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핑거 개수가 6개인데 조금 헷갈리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에 있는 그 줄무늬를 보아야 됩니다. 줄무늬를 보면은 세매 같은 경우는 가로 줄무늬예요. 근데 참매 같은 경우는 세로 줄무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 중을 또 구분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매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크기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크기를 다 비슷하게 해놨는데 다 크기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참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체중이 거의 한 1kg 정도, 1000g 정도 돼요. 뭐 암컷 같은 경우는 수컷은 한 650에서 700g 정도. 근데 세매 같은 경우는 200 내지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세매속 암컷 같은 경우는 성조예요, 성조. 벌써 또 털 빛깔이 유조 때하고 또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핑거 개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롱이 같은 경우는 5개, 핑거 개수 5개, 붉은 배세매는 4개, 그리고 세매는 6개, 참매 6개. 그런데 지금 붉은 배세매 같은 경우는 핑거 개수뿐만 아니라 또 특징이 뭐냐면 날개 끝이 이렇게 검해졌죠.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 세매 속들 중에 이 붉은 배세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의 색깔, 날개 끝부분이 이런 검은색 빛깔을 띠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매하고 참매의 성조 보면은, 성조 암컷을 보면은, 근데 이제 유조 때는 뭐 가로 줄무늬, 세로 줄무늬 이걸로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성조가 되니까는 줄무늬마저도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몸 빛깔보다는 크기 이런 부분들이 동정을 하는데
크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또 동전 키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르실 때는 이런 동전 포인트 중에는 이제 이런 크기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셈의 속의 이제 성조 수컷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탁 눈에 띄는 게 붉은 배셈의 수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빛깔이 달라졌어요. 뭐 줄무늬나 그런 건 아예 찾아볼 수가 없죠. 꼬리만 약간 남아있고 그리고 역시 뚜렷한 그 날개 검은색 그 끝부분 이게 굉장히 뚜렷하고 역시 그 핑거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롱이 같은 경우도 역시 핑거 개수 5개. 종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빼도 박지도 못해요. 이건 그냥 이 핑거 개수는 그냥 이 종만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의 특성이에요.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매하고 참매 수컷들 성족끼리 비교인데 역시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세매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하고는 조금 다른 게 세매 참매 수컷은 이렇게 몸빛깔이 하얘요. 줄무늬가 있는데 바탕색이 하얗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젓갈색 젓갈색 톤을 띠고 있고 줄무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젓갈색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대형 맹금류의 날개를 보면은 대형 맹금류는 이제 칼깃이 굉장히 많아요. 다 7개씩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건 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그리고 이제 위쪽은 유조들끼리의 비교고 아래쪽은 성조들끼리의 비교입니다. 유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참수리하고 흰꼬리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 부분이 하얀색 바탕색에 이렇게 검은색 알록달록 얼룩무늬가 있어요.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고 날개 같은 경우도 약간씩 이렇게 흰색 그 휜치가 조금씩 있죠. 사실 참수리하고 흰꼬리수리는 뭐 어떤 생태적인 습성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몸 빛깔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유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수리하고 흰꼬리수리는 이제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부리 색깔이라든가 부리 색깔이죠. 부리의 모양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참수리하고 흰꼬리 수리의 이제 성조 모습인데요. 참수리 같은 경우는 어깨 축지가 이제 하얗죠. 여기 보면은 부리가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데 이런 게 특징. 흰꼬리 수리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꼬리만 하얗습니다. 몸은 이제 그냥 밝은 갈색 빛깔을 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가까이서 보았을 때 모습인데 위에는 유조, 아래는 성조인데 보면은 그 유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흰꼬리 수리 같은 경우는 연한 갈색을 띠고 참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진하죠. 빛깔이.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그 부리가 굉장히 커요. 참수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리 같은 모양을 보면은 공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성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흰죽지, 그 하얀색 그 기식, 어깨 죽지가 하얗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맥과끼리의 이제 비교인데요. 맥과 안에 이제 그 종들끼리의 비교인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게 황조롱이, 새오리기, 그리고 비둘기조롱이 매가 있습니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다 날개 끝이 이렇게 뾰족하죠. 맥과의 그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눈 색깔을 보면은 이게 홍채 색깔이죠. 다 검습니다. 황조롱이, 새오리기, 비둘기조롱이, 네, 검해. 근데 이 각각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저도 이제 조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일단 황조롱이를 먼저 보면은 이렇게 황색 굉장히 이제 그런 갈색 빛깔 등 쪽은 젓갈색 빛깔 아래쪽은 연한 갈색 빛깔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오리기 같은 경우는 이 등 쪽이 굉장히 이렇게 검죠. 매 같은 경우도 사실 등 쪽이 되게 검어요. 사실 요거는 굉장히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도감이라든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어떤 특징들, 세밀한 그런 특징들을 많이 아셔야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이제 세월이 비둘기 조롱이 매 같은 경우는 뭐 이 유조들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가슴에 줄무늬 뭐 다 세로 모양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보면 이제 등색 그 빛깔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구레나루 그 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매 같은 경우 구레나루 선이라고 합니다. 까맣게 눈 밑에 까맣게 내려온 이 선.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해요. 새오리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하고 근데 비둘기 조롱이는 좀 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디테일한 특징들이 해당 사항에 있어요. 여기 보면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예, 황조롱이하고 매가 천연기념물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어미들끼리의 비교인데 어미들 보면은 이제 위쪽은 성조 수컷이고 아래쪽은 성조 암컷이 되겠습니다. 어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특징들이 눈에 띄죠. 황조롱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황색 빛깔의 머리하고 꼬리가 이제 회색 빛깔을 띠는 게 특징이고 암컷은 또 물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새오리기, 비둘기 조롱이 수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색 빛깔을 띠고 거의 검회색에 가깝죠. 매 같은 경우도 등색이 굉장히 까맣습니다. 그리고 몸은 하얗고 이렇게 이제 줄무늬가 있는 특징이고 요거는 이제 그 쇠양조롱이가 됐고요. 쇠양조롱이 같은 경우는 뭐 천연 기념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맥과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제 동정에 대한 그런 설명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약간 부가적인 그런 설명으로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그 장애를 가진 개체들 구조센터, 치료센터에서 치료는 끝났는데 몸이 여전히 이제 불구인 상태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치료는 다 됐는데 날개가 이렇게 약간 비대칭이고 덜 펴지는 이러한 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거 밑에 같은 경우는 잿빛개구리인데 깃이 이렇게 심하게 손상이 됐어요. 구조센터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깃이 많이 손상된 그런 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연복귀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계속 그 연구 보호 조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희망이 없다. 그래서 바로 안락사를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야생에서 이런 개체들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는 아니지만은 가끔씩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살아가요. 예, 불구인 채로 살아갑니다. 요거 위에 있는 붉은 배새매 같은 경우는 맹금류 이동 조사를 하면서 찍힌 새예요. 이거 굉장히 아마 멀리서 이동을 해왔을 건데 여태까지 계속 이 불구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는데 약간 어긋나게 붙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아니면은 어떤 관절 쪽에 이상이 있을 수도. 근데 이렇게 양 날개가 비행하는데 약간 비대칭이면서도 그래도
살아간 걸 보면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사냥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 깃 손상 같은 경우는 깃이 손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깃가리 때문에 깃이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요거 잿빛 개구림의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왼쪽 날개만 이렇게 손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양쪽이 다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런 그 깃 손상은 비교적 많이 눈에 띄어요. 뭐 깃가리의 형태든지 아니면 깃이 손상이 된 형태든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눈에 띈다는 거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뜻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경우를 하면은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상당히 뭐 결정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민하는 부분이 구조를 해가지고 복귀를 시켜야 돼요. 원래 여름 철새였는데 겨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만약에 겨울 철새였는데 이미 여름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조 장소가 도심에서 구조가 됐어요. 새매가 창고에 갇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 방침이라고 했나? 규정이라고 했나? 원래 그 잡혔던 장소, 살아갔던 장소에 다시 놔두는 게 일종의 또 법칙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심에서 구조가 됩니다. 반드시 다시 그 장소에 갔다 거기에서 복귀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고민을 하시게 될 건데 특히 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심에서 구조가 되었다고 하면은 도심에다가 그대로 구조를 하게 되면 또 사고가 당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반드시 그 주변에 놓아줬을 때 얘가 안심하고 이렇게 먹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사고가 다시 안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대로 복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포유를 하면은 조금 상황이 다르겠죠. 하지만 새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겨울에 구조가 된 새가 있어요. 뭐 무슨 새가 있을까요? 겨울철 새 중에 뭐 오리 종류들 아니면은 뭐 맹금류 중에 뭐 참매 또 이제 우리나라 번식을 하기는 하지만은 말똥가리가 있겠죠. 말똥가리. 말똥가리는 천연기념물은 아니에요. 근데 말똥가리가 겨울에 구조가 됐어요. 여름이 됐어요. 다 치료하고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겨울철 새인데 여름에 이게 복귀해도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그 상담을 좀 한 번씩 하는데 그냥 안심하시고 풀어주셔도 됩니다. 안심. 왜냐하면은 물론 시기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은 시기보다 중요한 게 안에서 계속 보호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걸 다시 또 겨울에 그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하여서 계속 안에다가 계속 보호 조치를 하다 보면은 다음 겨울 될 때까지 얘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상태로 또 있는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계속 또 그 관리를 또 해야 되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시기를 조금 놓쳤더라도 풀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 황조롱이가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가슴에 포란반이라고 털이 빠져가지고 한참 이제 그 포란을 하는 그런 개체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런 활동을 하면서 왔었는데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그런 외상이 없어가지고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바로 복귀를 시켰는데 아마도 예, 바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포란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창 이제 그 분식 활동을 하던 개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복귀를 시켜야지 다시 분식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천연기념물 조류 동정과 그 생태적 습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첫 번째 질문은 곤충류를 섭식하는 백로가 야생에서 주로 섭식하는 곤충은 대체로 어떤 종류일까요? 이를 알면은 구조해 계류시킬 때 적응할 먹이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황노를 예로 들었었는데 황노 그 백로 종류 중에 아까 이제 그 세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뭐 그다음에 황노, 뭐 외가리 이런 게 이제 백로 종류인데 이 중에서 곤충을 주식으로 하는 새는 황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노 거의 이제 황노 같은 경우는 거의 곤충이 주식이에요. 근데 물론 뭐 양서 파충류나 아니면 어류나 뭐 미꾸라지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새 같은 것도 잡아먹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어 다른 백로 종류들은 다 물고기가 주식인데 요 황노만 이 곤충이 주식이거든요. 주로 먹는 곤충이 뭐냐면은 메뚜기 종류. 뭐 특별히 가리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메뚜기 종류, 파리 종류, 뭐 나방 종류, 뭐 곤충이라면은 뭐든지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보셨을 때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물론 그 시골에 가면 소떼가 많이 있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트랙터가 많아요. 소보다도. 그래서 소 대신에 트랙터를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랙터가 논이나 밭을 갈고 지나갈 때 땅속에 있던 곤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곤충이 이제 땅강아지 같은 것들. 땅강아지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뭐 귀뚜라미 종류도 있을 거고. 이러한 그 뭐 풀무치 뭐 이런 건축류들 많이 먹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 게 뭐냐면은 곤충을 뭐 먹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 새를 안에서 어, 저희들은 안에서 이제 키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떤 곤충을 급여를 해야 되느냐, 어떤 곤충을 줘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그런 곤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 미롬이라는 그런 곤충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색 거절이라는 그 딱정벌레의 유충인데요. 그거를 직접 사육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밀웜이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갈색 거절이 애벌레라고 치셔도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파는 그런 업체가 많이 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사다가 먹이면은 좋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계속 그 갈색 거절이 그 유충만 먹이면은 새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새이건 간에 아무리 곤충을 먹는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같이 섞어서 먹여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거 번데기 같은 경우도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번데기 같은 경우는 또 그 굉장히 그 염장이라든가 짠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물에 조금 담궈 가지고 굉장히 그 짠맛을 많이 빼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빼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말려서 갈아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분말 형태로 해가지고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란 노른자, 곤충 대신에 예전에는 또 계란 노른자 또 이제 쪄가지고 그 계란 노른자를 으깨어서 먹이기도 하고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리고 지금 또
곤충 대신으로 먹이는 먹이 종류가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 곤충이 거의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그 대용으로 고양이 사료, 개 사료 보면은 그 단백질이 함량이 높은 그런 조금 비싼 사료들이 있어요. 그런 사료들 같은 경우도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분말 형태로 갈아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백로 종류들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주로 이제 충실하는 이제 새들, 작은 새들이었고 백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 황로를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뭐 애벌레 그런 종류가 있지만은 황로는 사실 애벌레가 그러니까 곤충이 없으면은 그냥 물고기로 대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또 그 병아리 여기도 병아리 되겠는가요? 병아리는 약간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 미꾸라지나 아니면은 뭐 붕어 같은 그런 물고기 같은 것도 충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황도 같은 걸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곤충이 없다면 물고기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센터에 주로 구조되는 대표 맹금류 황조롱이 수리봉이 등에 한해서 기시 손상되었을 때 새 기수로 갈아내는 전체적인 시기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깃가리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새들 깃가리 시즌이 그러니까 시기가 주로 4월 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4월에서 10월. 대부분의 종류. 황조랭이 같은 경우도 4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부분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냐면은 황조롱이가 가끔씩 그 쥐를 좋아하기 때문에 쥐를 잡아먹다 보면은 그 끈끈이에 걸린 쥐를 잡아먹다가 황조롱이가 끈끈이에 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뭐 끈끈이를 제거하기도 하지만은 제거하는 과정 중에 이제 깃이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날개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날개깃하고 꼬리깃이 모두 한 세트가 다 갈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10월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조류의 아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을 수 있는 자료 열람. 제가 이제 오늘은 종 단위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종 단위까지 알기 위해서는 외국 서적을 보셔야 됩니다. 외국 서적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종 단위까지 안 나오지만은 외국 서적 보면은 이제 맹금류로 예를 들면은 뭐 맹금류 책에 이제 그 딕 포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랩터스 오브 더 유럽 미들리스트 그리고 유럽 미들리스트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 제목이 그렇게 된 맹금류 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전문 도서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또 랩터스 오브 더 월드 같은 것들. 그렇게 맹금류의 아종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전문 서적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종의 특징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세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또 디테일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맹금류는 맹금류대로 그런 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오늘 배웠던 올빼미 종류 같은 경우도 올빼미 종류의 또 아종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문 서적을 보셔야 됩니다. 뭐 백로 종류 같은 경우도 또 아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그룹별로 뭐 백로 종류냐, 뭐 맹금류냐, 아니면 올빼미 종류냐, 아니면 이제 그런 작은 새들 종류들도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박이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박이 종류만 나와 있는 그런 도감이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 서적을 보시면 거기에 아종들이 나와 있고 그 아종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그런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 동정하고 생태적 습성 천연기념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조금 넘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예, 천연기념물 주류 동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